네, 개인 상담 이론과 실제 7주차 3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끝부분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보면서 이 아들러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한 번 더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러 치료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시간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 무의식적인 세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그것이 우리 사람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간다고 봤습니다. 그 무의식 세계가 우리 전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식화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행동 패턴으로 사람이 살아간다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 무의식 세계, 그리고 인간의 발달은 우리 어린 시절에 이미 많이 정립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구강기부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 구강기, 학문기, 그리고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5단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을 보면서 이 구강기에서 다음 학문기로 이제 이동할 때, 이동한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각 기능이 계속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구강기 때 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프로이트는 이것을 두고 이 성적 에너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에너지의 이 발달, 이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간다. 좀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이 사람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적 에너지가 이 구강기에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학문기로, 그리고 남근기로 이렇게 이동되어 가면서 우리 남근기에서는 서로 이성과 동성, 즉 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실도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근기에서는 우리 아마 중간고사 시험을 치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그 전에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리하실 수는 있겠죠. 구강기 때 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적대감을 보이면서 엄마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딸은 엄마를 적대시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친밀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동성의 자녀가 이성의 부모에게 느끼는 그러한 감정, 즉 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되는 그런 남근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를 너무 사랑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생활의 인생의 패턴,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며 그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시면서 요 사례도 좀 잘 기억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계속 강조했던 의식과 전의식과 이 무의식, 이 세 어찌 보면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시험에서 이 프로이트의 이제 의식 구조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은 제가 시험 이제 우리가 서술형 제가 세 문제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문제는 필수로 써야 되고 나머지 두 개 중에는 하나 선택하시면은, 즉 서술형은 총 두 문제를 작성하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관식 단답형으로 작성하는 게 한 네 문제 정도 그렇게 지금 출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의식과 이 전의식, 무의식 이 개념은 우리 선생님들 한 번 더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지금 나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심리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사례도 같은 사례를 계속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에 늦을까봐
무의식 중에 빨간불인데도 횡단불을 건너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때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약속 시간 늦을까봐 무의식 중에 빨간불인데 횡단불을 건넜어, 이렇게 할 때 그 무의식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의미로 사용되었지만은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늘 모든 것을 신경 쓰면서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의 순간들은 엄청나게 우리 삶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 세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무의식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만 의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사실도 내가 모르고 지나간 순간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의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던, 즉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생각들은 모두 무의식인 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지금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 프로이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가 스스로 발명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늘 무의식의 영역이 있었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무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것이 그의 큰 업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빨간불에 횡단불을 건너던 이 나의 의식은 약속 시간 늦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 나의 무의식은 사실 그 약속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이트는 사람 심리에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거대한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심리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을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요. 그리고 성격 발달 단계에서 5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이 정신분석 상담 기법에서 자유현상. 자, 자유현상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가 마음껏 다양한 장면을, 다양한 사례를 마음껏 떠오르면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현상 기법을 통해서 이 프로이트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 또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부분, 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찌 보면 얻게 되는 평안함,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연상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유연상 기법, 이것은 어찌 보면 이를 통해서 내담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또한 지키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유발시킨다 본다는 것에 전제한다면은 이 자유연상 기법,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저항이랑 전의,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게 되는,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가 이 리비도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단계별로 잘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프로이트는 고착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 사례를 들었던 것처럼 이 동맥경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혈액이 정상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폐물은 우리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에 어찌 보면 하나의 이 혈액의 흐름 속도 이런 걸로 인해서 치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혈관이 흐름이 계속 문제를 발생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스탠드 시술이나 제3의 어찌 보면 물리적인 힘이 치료가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리비도라는 것은 다음 단계별로 정상적으로 잘 가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고착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생애 발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하지만 심각한 문제의 고착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충분히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인생 삶 속에서 조금의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난관에도 부딪히게 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상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는 이 자아 방어 기제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수위를 넘어버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신체에도 어느 정도의 질병이 찾아올 때는 내가 집에서 요양을 취하면서 요양이라니까 좀 뭐하네요. 내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이러면 내 몸에 있는 면역 기능이 다시 내 삶을 원상복귀시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좀 큰 어찌 보면 이제 병이 생기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이 저항과 이 전이 그리고 자유현상 이건 물론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일어나는 상담 기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눈여겨보았던 퇴행이랑 전치 그리고 투사 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첫 학기를 지나가시는데 아마 이 개인 상담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 외에서도 많이 배우고 계시고 이건 다음 학기 그리고 2학년에 가서도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또 다른 이제 시각으로 개입하면서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다방면을 걸쳐서 먼저는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앞으로도 수업을 더 쉽게 더 이해하시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들러의 이제 치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이 아들러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물론 이 아들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 프로이트처럼 물론 아들러가 이제 프로이트만큼 뭐 사실 덜 유명한 건 맞죠. 하지만 이 아들러가 미친 이 상담학의 이 영향력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째 이제 체크 표시를 보시면은 아들러는 심리 교육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 미래지향적 현재를 중심을 두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결국에는 이 아들러라는 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수업에도 나오겠지만 이 장기적인 접근이 있고 단기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가 갖고 있는 모든 활동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이 현실적인 그러한 이제 활동지를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 이 접근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 아들러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참고로 보시면서 이 아들러 치료 개념 핵심은 우선 첫 번째 사회적 관심. 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체크를 잠깐 보시면은 아들러가 이제 세 가지 생애 과업을 그는 사회, 일, 성 이 세 가지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두 번째 줄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자신이 사회적 존재로서 즉 우리 사회에서 내가 사회적 존재로 이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가장 보편적인 가장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맡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지위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적인 어찌 보면은 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우리 흔히 이거를 우리가 직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직업이 없는 경우
물론 이제 정년퇴직을 했다거나 뭐 기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학생이라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물론 일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일을 하면 안 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산업 가능 인구가 되었는데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노인 인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직장을 못 구한다거나 아니면 실직을 당했다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자신의 역할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신의 역할이 그만큼 사회에서 지금 제일 어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 중에도 지금 전업주부로 계신 분이 계시죠. 전업주부는 또 하나의 뭡니까? 전업주부로서의 어쩌면 가정일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물론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여성이 전업주부 역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위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즘에는 보면은 예전에는 무조건 여성이 전업주부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꼭 누군가 가정 식구 중에 한 명이 전업주부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맞벌이가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여성이 있고 가사 일을 더 잘하는 남자가 있다면은 굳이 남자가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있는데 부인은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 한 달에 500을 버는다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부인은 가사 일은 꽝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하면 3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가사 일은 너무 잘해요. 그러면 굳이 남자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성별에 의해서 결정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성별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역량과 그 사람의 재능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땠습니까? 여자아이들은 무조건 피아노 미술학원,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태권도 학원. 왜? 이것은 아이들의 뭐를 다 무시하고 결정했는 걸까요? 성별의 기준만 받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성별로 기준을 보면 안 되고 아이들의 성향대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향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피아노 치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남자애라도 피아노 학원 가는 게 훨씬 더 이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이런 여자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미술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은 태권도 하거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애들은 운동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애들은 이렇게 태권도 학원이나 뉴스포츠나 이런 경우 시키는 게 훨씬 더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을 하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맡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또 가사일을 전담하는 사람은 가사일을 전담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됐을 때 이 아들러는 뭐 쉽게 말하면은 치료를 해야 된다고 받는 거죠.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도 성 역할이 분명히 일단 아들러는 물론 이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어쩌면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이제 말하는 시대는 조금 아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좀 다양한 이런 이제 방면으로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인간은 성장할 수 있고 미래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인간은 이제 바라볼 때 아들러는 인간은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그러한 이제 시기 말하면 유능한 존재로 그렇게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사회적 관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과 타인에게 책임감 있고 협력적이며 즉 인간의 본성을 이 아들러는 어찌 보면은 이
동양의 순자와 같은 성악설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이 맹자처럼 성선설의 입장으로, 즉 이거를 이 아들러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서구 사회의 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뭘로 표현했냐면은 바로 이 강점 관점으로 살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담자 너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미 이렇게 살펴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 양식에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개인의 문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된 생활 양식에서, 즉 이 아들러도 이 사회 학습 이론에 굉장히 의미를 두었거든요. 부모에게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부모로부터 양육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현상과 이 나쁜 현상이 결국에는 부모로부터 학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은 개인의 문제, 즉 이 개인에게 있어서 발달상의 문제 또는 관계 형성에서의 문제 또는 기타 관련된 모든 인간 생애 주기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생애 초기에, 즉 부모로부터 어째 무조건적인 양육을 받아야 되는 영유아 때부터, 그리고 아동기 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청년기, 어쩌면 지금 우리 표현대로하면은 청소년기 이후가 되기 전에는 대부분 다 부모의 모든 생활 패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러는 개인의 문제는 이 부모로부터 영향받은 거기에서 대부분 다 만들어졌다고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렇지만 인간은 환경을, 그렇죠, 짐승과 다르게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보셨죠. 이 어찌 보면은 조금 이제 야생에서 길들여지고 야생으로 살아가야 될 맹수나 이런 것들이 야생에서 버려진 경우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또는 동물원에서 태어난 이 맹수들, 얘들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야생의 미를 다 잃어버리고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죠. 왜?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환경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밖에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도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들러는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환경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주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존재를 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아들러의 생활 양식의 패턴이다. 그런 맥락. 그래서 아들러는 상담을 통해서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우리가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러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가족 구도와 출생 순위에 따라서 인간의 이 생활 패턴과 인간의 내면의 자아 형성에 어찌 보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집에서 외동으로 자란 그 아이 한 명하고 그리고 다자녀 사이에서 자란 이 가족 구성비가 보면은 이 사회생활 하는데 물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외동으로 자란 아이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조금 모든 것이 자기 패턴에 맞춰져서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 인간관계, 즉 학교에 가서 뭔가를 같이 나누고 협동하고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자녀 사이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다자녀 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찌 보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이 어떻게든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 또는 물리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물리적인 힘 대신에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형제 관계 속에서 다 배우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외동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외동이라서 다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외동은 어릴 때부터 다 자기 거였습니다. 물 집에서도 어릴 때부터 뭐 장난감을 비롯한 맛있는 음식이나 부모님의 사랑이나 기타 등등 양보할 필요가 없었죠. 이유는 자기 혼자니까. 다 내 거였으니까. 하지만 다자녀들은 양보해야 되는 것도 그 안에서 먼저 배웠고
물리적인 힘으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건 또 먼저 배웠고, 양보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좀 좋게 표현한 편법, 이런 걸 통해서 경쟁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것들이 형제관계 속에서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자녀들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외동들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어린이집에 온다거나, 특히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외동으로 자라다가 온 애하고 다자녀 관계에서 자란 애들하고 처음 환경에 접하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은 이 아들러는 가족 구도와 이 출생 순위에 있어서 또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봤던 수업 내용이고, 중앙우사 이후에는 우리가 열등 콤플렉스와 우울성 추구, 뭐 아들러에 대해서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만 좀 더 살펴보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 이론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수 서술 문제, 그 다음 좋은 상담 이론의 특징, 이 문제와 상담 시 비밀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상담 시 비밀 유지 특징과 비밀 유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요 두 문제 중에서는 한 문제를 선택하셔가지고 총 필수 한 문제, 두 문제 중 한 문제 선택, 이렇게 해서 총 두 문제의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관식 문제는 앞서 제가 수업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에서 우리가 있었던 그러한 사례나,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내담자와 이미 알고 있었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담자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친해져야 됩니다. 빨리 친해진다, 이걸 우리는 신뢰관계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다르게 뭐 라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은 뭐 기말고사 시험, 중간고사 시험 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우리가 시험 후에 9주차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